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곧 본격적인 관련자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정모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검증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대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11시간 넘게 진행돼 어젯밤 9시를 넘겨서 끝났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뿐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관련 서류와 화천대유 등의 자금 운용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정모 회계사로부터 제출받은 녹취록 검증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 회계사는 최근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10여 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관련자들이 수익 분배를 논의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녹취가 대장동 의혹을 규명하는 데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바탕으로 녹취의 신빙성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야는 서로를 향해서 의혹의 몸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라며 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팀이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다며 거듭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까면 깔수록 야당 인사만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자택을 사들이는 기가 막힌 우연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대검이 윤 후보 장모에 대한 변호 문건을 작성했다고도 언급하며 법조 비리 카르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윤석열 사단, 검찰 사유와 법비들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재명 캠프 우원식 선대위원장도 화천대유가 국민의힘, 검찰, 보수언론, 토건 투기 세력 간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집중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춘향전의 변학도에 빗대며 이몽룡의 시를 인용해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만백성에 피고 화천대유 이익금은 성남 시민의 기름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특검 수용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검을 구성해 의혹을 규명해도 부족한 판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것을 거부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팀 구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팀이 친정권 인사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4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민주당의 증인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이중적 태도와 적대시 정책이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 연락선을 다시 복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관계 회복 여부는 남한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남한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니 남한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위기의식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남한이 우려스러운 무력 증강, 동맹 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적대 세력의 군사적 준동을 억제할 수 있는 새 무기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상대에 대한 편견적 시각,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부터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덕훈 내각 총리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여정 부부장, 박정천 당 비서 등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남북 연락선의 복원과 안정적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에도 언제든 대화할 수 있도록 남북 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가장 먼저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추가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국제안보 군축 차관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추가 정보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안보 전략 대화를 위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스위스를 방문 중인 젠킨스 차관은 현지에서 열린 안보 정책 관련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이 북한과 외교 증진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는 뜻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새로운 능력에 대한 어떠한 소식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관한 논평 요청에 매우 충격적인 보도를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의 개선을 위한 유일한 길은 외교적 관여에 있다는 점을 여전히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진지한 협상 개시를 촉구했으며 프랑스 역시 반복적 미사일 발사가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지역 간 현안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 협의를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규덕 본부장은 오늘 협의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며 종전선언 관련 우리 측 구상을 미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내일 발표됩니다. 이어지는 연휴로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만큼 현 거리 두기 단계 재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달 18일부터 사전 예약 없이도 미접종자라면 누구나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64명으로 요일별 최다 확진자를 일주일 연속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이후 86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2,630명에 달합니다. 각종 지표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4로 3주 연속 증가했는데 특히 수도권은 1.08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다 개천절, 한글날 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 것으로 예상돼 감염 확산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확산세가 거센 데다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섣불리 방역 수위를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현행 거리두기의 재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 참여를 계속 독려하고 있지만 18살 이상 미접종자는 540만 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8일부터는 사전 예약 없이도 누구나 의료기관에 방문해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접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의료기관의 잔여 백신 또는 보유 백신을 통해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른바 백신 패스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위조한 접종증명서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증명서를 도용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 1부는 오늘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검사 비위를 수사하는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 찬스 등의 편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혐의가 의심되는 20, 30대 440여 명에 대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 대상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등의 30억 원대 토지와 상가 건물을 취득한 20대 A씨.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돈을 모았나? 국세청이 들여다봤더니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사업 소득을 편법 증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출 누락과 소득세 탈루 정황까지 함께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30대는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수억 원을 차입해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대출금액 이자는 아버지가 대신 냈고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원금도 아버지가 대신 갚았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입수한 뒤 10대 자녀에게 거액의 사모펀드 출자금을 증여한 사례. 수억 원의 후원금과 사업 소득을 숨기고 부동산과 사치품을 사들인 1인 방송 진행자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변칙적인 방법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혐의가 의심되는 30대 이하 사회초년생 44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미성년자와 어린이도 포함됐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실상은 부모 찬스를 이용하여 현재의 부를 이룬 사례를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열풍 등에 따른 자산 격차로 젊은 층의 상실감이 크다며 관련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은 물론 편법 증여에 연루된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탈루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들어섰고 소비도 2달 연속 줄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세 지표가 모두 하락한 건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먼저 산업 생산은 7월보다 0.2% 줄면서 2달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공공행정이 5.2% 증가했지만 전기 장비와 금속 가공이 각각 5% 넘게 감소하며 제조업 전체 생산은 0.4% 줄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은 3% 넘게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0.6% 줄었는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숙박 음식점업이 5%, 도소매업이 0.9% 감소했습니다. 소매 판매도 7월보다 0.8% 줄면서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름휴가 특수가 사라지면서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 판매가 줄었고 부품 수급 영향으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도 감소했습니다. 지난 7월 2% 증가했던 설비 투자도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생산과 지출 모두 전월보다 약화되면서 지난달에 이어서 경기 회복세가 2달째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8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감소한 102.4로 집계돼 2달째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은 수출 호조와 백신 접종 확대 같은 반등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경기가 악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인 지네시스가 2025년부터 모든 신차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출시하겠다고 공표한 이후 첫 전기차 전용 모델인 GV60를 전 세계에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내년 초부터 글로벌 전기차들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SUV 가운데 소형에 속하는 GV60는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368km에서 최고 451km로 공개됐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문이 열리고 지문으로 시동을 거는 디지털 키와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제로백 4초를 기록한 최고 등급 모델은 가격이 7천만 원 가까이 책정됐습니다. 회사 측은 GV60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게 숨겨진 경쟁력이라고 설명합니다. Or potentially in the future a much larger SUV or even a sedan if you want to, right? Everything from a small car to a large car, rear-wheel drive to all-wheel drive. So there's a lot of flexibility and capability in this platform. You can have different battery sizes. GV60를 처음 접한 자동차 전문 매체 기자들은 디자인과 각종 편의 장치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The design is really nice. There's so many little details that you don't find on other cars. Those details, I think, will really help Genesis, succeed in the luxury segment. 올해 7월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제네시스 차량이 5,000대가 넘는 등 최근 가파른 성장세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품질 조사에서 최상위권에 오르는 객관적인 성과가 긍정적 전망의 바탕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자동차 제조사뿐 아니라 리비안이나 루시드 모터스 등 테슬라를 능가한다는 전기차 업체들도 속속 고성능 전기차를 예고한 상황이라 낙관은 어렵습니다. Folks still need to get a little more familiar with the Genesis name, right? So people may not be as familiar with Genesis as they are Mercedes-Benz, BMW, some of the more established luxury brands. 2025년부터 제네시스의 모든 신차는 수소나 배터리 전기차로 출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GV60는 내년 초 미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입지는 이 차의 성공 여부가 증명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새벽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세버스가 투입되고 지하철이 증차됐지만 출근길 지각 사태가 속출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 시내버스 정류장, 파업 소식에 집 앞 정류장 대신 운행을 하는 다른 노선을 찾아서 시내버스를 기다립니다. 대체버스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언제 오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택시 타고 이제 파업 안 하는 거 타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오늘 새벽 초차를 시작으로 대전 시내버스의 60%인 570여 대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전체 100개 노선 가운데 39개 노선이 감차 운행됐습니다. 30분 일찍 나왔는데 지금 늦을 것 같아요. 대전시는 전세버스와 관용차 등 580여 대를 긴급 투입해 평소 대비 45% 운행률을 유지했고 지하철도 48회 증차했지만 출근길 대란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오늘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습니다. 국가 공휴일인 유급휴일에 비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안과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시도 수준인 만 62세로 연장해달라는 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저희가 한 3년 내내 요구안으로 제출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저희가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추가 버스를 편성해 운행률을 61%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오늘이라도 협상이 타결돼서 파업이 종식되기를 희망을 하고 우리 대전 지역뿐이 아니고 천안이나 다른 지역의 전세버스도 더 확보해서 시내버스 대란에 따른 시민 불편 속에 노사 양측은 오늘 오후부터 추가 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국내 단풍철의 시작을 알리는 설악산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설악산 정상에서 아래로 20% 지역에 단풍이 들어 올가을 단풍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설악산의 경우 다음 달 23일쯤, 전국 평균으로는 지난해보다 3일 정도 늦은 다음 달 26일쯤 단풍이 절정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의 매수에 천선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55포인트 상승한 3068.82에 코스닥은 1.81포인트 오른 1003.27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금리 변동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에 사흘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카카오가 상승했고 현대차와 LG전자가 하락하며 등락이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엔터주들은 오프라인 공연 재개 기대에 동반 급등했는데요. SM, YG 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엔터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편 SKC는 합작법인 설립 계획 무산 소식에 급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20전 오른 1,18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전라도 남원에서는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올랐고 서울도 25.9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기온이 높게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25도를 웃돌겠고요. 남부지방에서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낮에 덥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하루에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상공으로 별다른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비구름도 동쪽으로 모두 물러났는데요. 다만 대기가 습하고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서는 안개가 끼겠고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18도, 청주 17도, 대구 1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청주 27도, 광주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